네, 변호사 시험 9회 두 번째 사례 상담일지로 보면 2번 서영동 상가 관련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동 상가 관련해서는요, 근저당권 말소와 그 다음에 인도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가번과 나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영희가 조현옥에게 2억 원을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2014년 2월 5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희는 정태호에게 요 근저당권을 2019년 3월 5일에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옥은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가번에 보면은 요 2억 원이 개업을 준비하면서 기업 자금으로 이제 조현옥이 빌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금으로 돈을 빌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뭐 광고 비용이라든가 뭐 간판 뭐 이런 것들을 빌리는 거는 이제 그 성격상 이제 기업 자금으로 빌리는 게 분명하지만 어떤 기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 이제 그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표시가 됐다면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해서 이것도 이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용품 판매점을 개업을 했다. 그래서 요 채권의 이제 시효가 5년의 시효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이전이 됐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현옥이 2019년 7월 4일에 또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번에 보면은요, 이게 조현옥이 요 최민우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민우는 상가를 인도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기원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렇게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에게서 이제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그 주택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번에 보면은 최민우는 이제 이종문에게 전대차를 이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임이 2회 연체된 상태에서요, 이종문에게 이제 전대차를 했다. 이 전대차에 대해서 어떤 원고의 이제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지만은 묵시적인 어떤 승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도시설을 이제 수리를 해줬고 원고가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묵시적인 승낙은 있었다. 그러니까 무단 전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다음에 바번에 보면은 2019년 9월 차임이 이제 또 연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이 연체된 상태에서 또 한 번이 연체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임대차 지위가 승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의 연체, 한 번 더 연체면 3회 연체가 돼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11월분부터는 현재까지의 차임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임이 한 3개월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8페이지에 보면은요,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 나옵니다. 2번에 보면은 이제 요 정대호는요, 정대호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아마도 이제 요 피담보 채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이 됐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말소하라. 뭐 이런 청구에 대해서 정대호는요. 1번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는 피담보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어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합니다. 그렇지 않죠. 저당권은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걸로 봐서 시효가 중단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효가 계속 정지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되어 있어도 시효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부동산 가압류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집행 보존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멈춰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겠죠. 언제까지 멈춰 있느냐? 집행 보존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멈춰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당권이라는 게 더 강한 어떤 권리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거는 어떤 임시적인 어떤 보존 처분에 지나지 않는데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저당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뭔가 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문제는 사실은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속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개정을 하든 판례를 변경하든 그렇게 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가 됐다고 계속 시효가 중단되어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채무자가 아닌 강기현은 차용금 채무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조현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고는 어떤 제3취득자입니다. 자, 이런 제3취득자의 경우에도요, 이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직접 그 이익을 시효 이익을 직접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용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조현옥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조현옥이 이제 일부 변제한 시점이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제 변제이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요, 강기현은 선행 저당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가 이 상가를 임차한 것이므로 대항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최민우가 저당권이 이미 이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임차를 했다 이거 임차를.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어떤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 인도 뭐 전입신고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거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대항력은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가압류 이후에 어떤 권리들은요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이후에 어떤 대항력이 생겼다면은요 경매에서는요 이게 대항력이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경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뭐 낙찰이 됐다. 이거 A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다. 뭐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뿐이지 이게 경매로 아직 넘어가기 전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떤 주택이나 상가의 어떤 대항력을 이제 갖춘 그런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후, 저당권과 가압류 이후에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을 때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이게 경매에서 저당권이 소멸되고 대항력이 소멸되고 그래서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게 경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 이후에 대항력이 생겼다고 해서 대항력이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이에요. 거기 나번에 보면은 강규원이 저당권 등기 이후에 임차한 것이라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거는 경매가 됐다. 저당권 이후에 대항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매가 실행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일 뿐이지 이런 강기원이 주장하는 이런 취지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자, 강기원의 희망사항을 보면은요, 2번에 보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부기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보통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면요, 그것에 종속된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구를 할 때는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돼요. 부기 등기는 소이익이 없어요. 부기 등기의 말소는 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뭐 2개 다 말소해달라. 그래도 뭐 설정 등기만 말소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 거니까 부기 등기는요. 2개 다 말소를 청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종문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수 있는 판결. 그러니까 전 차인에게 직접 인도받을 수 있는 판결과 또 채민으로부터도 인도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인도의 경우는 직접 점유자에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약에 기해서 어떤 인도를 구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둘 다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과 관련된 기록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차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영희가 조현옥에게 이제 2억 원을 2013년 1월 5일에 변제기를 2014년 1월 5일로 해서 이자연 15%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기원이 원고 강기원이 이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 17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이영희가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정대호에게 이전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에 대해서 2014년 2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정대호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주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3번에 보면은 근저당권 등기를 마치면 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시점에서 채무 승인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반박해 주면 됩니다. 또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효이익은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지만, 온용할 수 있지만요. 이 경우는 제3취득자의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온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4일에 이제 어떤 변제를 했다 이거야. 조현옥이 이렇게 7월 4일에 2019년 7월 4일에 변제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변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이 원고는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 자금으로 빌려준 거라 그랬으니까 5년의 이제 시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5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요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되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근저당권 2014년 2월 5일에 해줬으니까 이제 채무 승인이 있었던 거예요. 채무자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5년인데, 2014년 2월 6일부터 5년이 넘은 시점에서 2019년 7월 4일에 이제 변제,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포기한 거니까요. 이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면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옥과 최민우 사이에 이제 요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최민우가 이제 이종문에게 전대차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에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수도시설을 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단 전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이제 승낙을 했거나 또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2019년 9월 이후에 미지급 월세가 1회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2번이 연체됐으니까요. 이제 3회가 된 것이죠. 그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꼭 그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건 임대인의 선택이지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연체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장을 이제 보시면요. 예시 소장을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요. 청구 취지 2번입니다. 요 정대호, 피고 정대호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이게 그 피담보 채무가 시효 완성됐으니까 근저당권도 소멸했다 이거야.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요 정대호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렇게 이전이 됐잖아요. 이전이 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요, 종된 권리라고 해서 이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대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에게 말소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저당권이 이영희에게서 정대호에게 이전이 됐잖아요. 하나의 근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권리자인 정대호에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부기 등기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소를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보면은요, 이제 원고는요, 요 최민우에게는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에 기해서 구할 때는 간접 점유자라도 관계없어요. 직접 지금 점유자는 이종문이죠. 최민호는 간접 점유자를 하더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최민호는 원고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래서 이 원고가 이제 임차인에게 인도를 할 때는 보증금과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가 좀 연체가 됐으니까 그 3개월치 연체된 거 공제한 거 받은 거 동시에 인도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종문은요, 직접 점유자잖아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에게는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 3번, 4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최민우는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인도하라.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차임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는 시점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그 금원을 이제 지급받은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구해줄 텐데, 현재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체된 3개월치만 공제하고 그거 받은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계속 차임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것까지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문에 대해서는요, 그냥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그냥 인도하라.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요 이종문에 대해서도 뭐 최민우가 1억 8천만 원 지급받은 것 동시에 뭐 인도하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요 최민우에 대한 인도에서 그게 반영이 됐잖아요. 동시행 항변권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종문에 대해서는 그 보증금과의 동시행 그거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인도하라라고 기재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시소장 5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입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이영희가 요 조현호에게 이제 돈을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이제 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현옥이 이제 기업에 필요하다면서 빌린 거니까요. 이영희가 이제 조현옥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얼마로 해서 이제 빌렸고, 이제 그러니까 조현옥이 차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옥은 골프용품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이게 이제 다 상사채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자금으로서 이제 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빌렸다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희는 요 근저당권을 요 정대호에게 이전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옥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제 그 원고는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로 4번에 보면은 조현옥의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효의 기산점이 요때부터 2014년 2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그때 채무 승인이 됐고요. 시효 중단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날 2014년 이제 2월 6일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5일에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었으니까 요 정대호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요, 피고 정대호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요 시점에서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니다 원고는 따라서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원고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다 이거예요.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에서 직접 이익을 받는다 이거예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으니까요. 시효이익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또 조현옥이 2019년 7월 4일에 1억 원을 지급을 해서 그 채무 일부를 변제해서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원고는 주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시효이익을. 그렇지만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한 시점도 중요한데요. 2019년 7월 4일이잖아요. 근데 원고는 이미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현옥이 시효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는요, 이거를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후에 원고가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은 원고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에 의하면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시효이익이 포기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현옥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현동 상가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살펴봤고, 여러분 판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판례들 이어서 보면은요, 26페이지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례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A가요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C에게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요 사안에서 이제 협의 분할,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C를 상대로 요거의 말소를 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A를 상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말소도 구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지금 현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전 등기 종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같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은 2번, 3번에 나와 있는 이제 판례는요, 이렇게 A가 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이 이제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C에게 이전이 됐는데요. 요것만 이제, 요 이전만 무효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B는요, C를 상대로 요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말소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판시 2번에 보면은요,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요것만 이제 무효, 취소, 해제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사안에서는 이제 채권 이제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채권장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근저당권 이전도 이제 효력이 없다. 뭐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요 근저당권이 이제 이전이 됐는데 아직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요 근저당권이 이전이 돼서 무효다. 그래서 요 근저당권 이전에만 이제 무효 사유가 있는 이제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그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를 보면은요, 어떤 소멸시효 시효이익의 이제 어떤 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이제 어떤 채무자가 포기한 상황에서는 아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효이익이 포기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효이익이 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해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효이익의 어떤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하면은 법률관계가 이제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이익이 이제 채무자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제3취득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요.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 뭐 간단한 건데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억 원 연 5% 2011년 7월 16일에 이제 변제기를 2012년 7월 15일에로 정해서 이렇게 도를 빌려 주었습니다. 상인이 이제 상사 채권이 이게 상사 채권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2012년 7월 16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C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물상 보증인으로서 저당권을 이제 설정한 상태인데 B가 이제 요 채무를 변제한 게 2018년 7월 1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변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 C에게는 그 효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C는 A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A의 채권이 상사 채권이고 시효가 완성됐다. A가 일부 변제해가지고 시효이익이 포기가 됐다. 근데 그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C는 여전히 시효 완성을 원용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청구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은요. 자, 1번 판례를 보면은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인도를 구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 자, 이제 임대, 그 다음에 임대를 터잡아서 전대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 전대 기간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으로서는 소유권에 의해서 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명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인도 의무를 이제 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전차인에게 바로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도해 주면 전차인도 인도 의무를 이제 다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저희가 이제 임대차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전대차에서요. 차임을 이제 감액하는 약정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약정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임을 감액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그거를 주장할 수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제 할 때도 그 감액된 차임을 가지고 부당이득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요, 이게 지급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전차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이미 지급 기한이 이제 도래한 상태라면 여전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4번도 마찬가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이제 차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서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지급한 거 그것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임 청구를 받은 시점에서 아직 변제에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거 그것에 관해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지급 기한이 도래해서 지급한 거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접 차임 지급 청구를 받기 전에 이미 지급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급 기한에 도래한 거, 그런 거 가지고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주택에 어떤 주택이 있어요. 이제 주택이 있는데 A가 이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C에게 전대차를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전차인이고, 여기가 이렇게 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저당권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에게 낙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임차권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는요, 저당권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같이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A의 대항력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요, 여전히 이 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요, A로부터 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A의 보증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A는 내가 그거 받을 때까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차인이 그거를 이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점유에 의한 경우에도 이제 유효하거든요. 꼭 임차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차인이 이거를 적법하게 이제 전대차를 했다면은 전차인의 이제 전입에 의해서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유지가. 따라서 갑이 요 C에게 인도해라라고 할 때 요 C는 임차인의 그런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내가 인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례입니다. 32페이지 보면은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전차인인 요 C도요, 그 동시행변권을 원용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그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례는요. 하남시 토지 관련 사례입니다. 3번입니다. 상담 사례 3번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토지 관련 요 사례는 이제 착오가 있었던 착오에 의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했던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강기호는 남현수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인도받지는 않았습니다. 나번에 보면은 강기원이 남현수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17년 12월경에 하남시청을 이제 방문해서 관광호텔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를 이제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토지 지번을 착각을 해서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남시는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하다 이러면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또 공무원 과실을 이유로 한 뭐 국가배상이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2019년 11월 말경에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현수로부터 사실 관광호텔 건축 허가를 이제 그러니까 관광호텔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한 건데 이게 이제 할 수 없다면 이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토지를 매수하는 동기가 이제 요 호텔 건축이라는 것이죠. 근데 동기는 표시가 돼야지 이제 착오를 이유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표시가 됐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남현수와 같이 하남시청을 방문해서 이제 문의도 하기도 했고요. 동기는 표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광 호텔 그게 불가능했다면은 그거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강기원의 희망사항을 보면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 토지에 관하여 관광호텔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고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하면 되겠죠. 또 강기원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원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상 회복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매매대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지 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요, 2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 일자를 보시고 특약 사항에 보면은 그게 동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사업 부지로 매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도인도 이제 관광호텔 건축 허가를 얻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이제 강기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하남시청을 방문했을 때, 뭐 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불허가 처분이 됐고, 또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뭐 국가배상도 이제 청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에 보면은,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은, 더 이상 이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25페이지 내용 증명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매도인 남현수는 뭐,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그걸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소장을 보면은요. 예시소장 2페이지 그래서 청구 취지 5번에 보면은요. 피고 남현수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해서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서로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원고로서는 이제 이전 등기 받았던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소해 줘야 돼요. 만약에 목적물까지 인도를 받았다면 목적물도 인도해 줘야겠죠. 근데 목적물이 인도받기 전이니까 말소 등기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매매 대금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고에게 8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의 이자만 청구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요 쌍방이 이제 서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고는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는 매매 대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연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지연 손해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자는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만약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면은 이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악의의 수익자라고 하면은 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로 의제가 되니까 요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 5천만 원과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의 이자,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연 5%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는 이제 악의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자는 청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원인을 이제 보면은요. 자, 남현수에 대한 이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인데요. 자, 원고가 이제 8억 5천만 원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렇게 써주고요. 나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 또 매도인인 이제 피고 남현수와 하남시청을 같이 방문해서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불허가 처분이 났다. 그리고 행정소송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동기가 이미 표시가 됐고 또 이게 중요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호텔을 건립할 수 없는
그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취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의사 표시를 이제 가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매매대금, 그러니까 말소등기를 받은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연호 퍼센트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판례를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례 32페이지에 있는 이제 판례인데요. 자, 1번 판례를 보면은 법률행위에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은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다면은 어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은 그런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취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매매를 할 때 지적도 상에 어떤 그걸 확인하고 뭐 측량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토지를 매수했었는데 어떤 그 경계에 대한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매실나무 밭 아래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함되지 않았고, 도로는 이제 뭐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경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도인도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제 몰라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에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착오가 유발된 면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수인이 대신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부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만큼이 더 부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만약에 이제 그 매수인 입장에서 더 부과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매수인이 그거를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제 맞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취소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취소로 가지 말고 매수인의 의사가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의사였다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그거는 이제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돼야 된다. 표시.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지를 매수했는데 일부가 이제 도로로 편입될 것이다. 근데 30평 정도가 편입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197평이 도로로 편입이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고가 이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졌다. 그 정도만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 부당이득인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조심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히 매매 계약이 이제 뭐 이렇게 파기가 되거나 뭐 취소, 해제, 무효가 됐을 때 서로 이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먼저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요. 매매 대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할 때는 계약 해제의 경우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민법 54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 2항에 보면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원상 회복은요, 전부의 반환입니다.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부당이득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판례를 보면은 판시 1번에 보면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원상 회복은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그래서 받은 이익의 전부를 이제 반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이제 만약에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사람이 금전 반환을 청구해요. 근데 계약 해지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해지의 원인이 제공한 게 맞아요. 그런 경우에 반환하는 그 매매 대금에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약간 해지의 원인이 제공됐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과실상계할 수 없습니다. 전부 반환을 다 그 청구하는 사람에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건물의 인도를 이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해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과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원인 제공이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을 그래도 다 반환을 해야 되지 일부 부수고 반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금전을 구하는 경우에도 원인 제공이 좀 있다 하더라도 다 반환을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2번 판례를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A가 B하고 이제 이렇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입주 예정일 3일 경과 시에 해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그 예정된 그 입주 예정일보다 3일이 경과하면 이제 너무 늦어지는 거니까 입주 예정일에 이제 입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1,000만 원을 이제 계약금으로 2018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일이 이제 지연이 되니까 A가 2018년 7월 1일에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계약을 이제 해지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계약을 해지할 때 분양 대금의 3%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요.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제 반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요. 요 B는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는 1,000만 원과 2018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해제된 2018년 7월 1일까지는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이 이자 약정이 있었잖아요. 3%. 그리고 그러니까 1,000만 원과 1,000만 원에 3%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2018년 7월 1일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이제 요청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일부터요. 7월 2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시까지는요. 송달시까지는 연 6%의 상사 법정 이율입니다. 민사라면 연 5%겠죠. 연 5%의 상사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3%의 이자 약정이 있었지만 이자 약정이요.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법정 이율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도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이 맞겠죠.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질까지는 연 12%의 소축법상의 지연 손해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전에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자입니다. 이자. 지연 손해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자는요. 이렇게 약정 이율이 있으면 이제 이거에 의합니다. 약정 이율이 없으면 이제 법정 이율에 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돼서 반환을 구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지연 손해금이 되는 거예요. 지연 손해금. 지연 손해금은요. 지연 손해금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약정 이율이 이렇게 뭐 1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연 손해금도 그거에 약정 이율에 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데 이게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의해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